최근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네, 임플란트 업체. 연초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금액이 너무 컸죠. 예. 자본금이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횡령한 금액이 2,200억 원이 넘어요. 그 회사 자본금보다 더 많이 횡령을. 도대체 2천억을 어떻게 횡령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안 들키게? 한국에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 액수가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해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옥템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옥템 임플란트는 이 씨가 235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의 액수는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장사 횡령으론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증명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무팀장 이 씨라고 할게요. 이 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12월 31일에 이 회사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데 네. 그때 회사가 그걸 알았어요. 상장 회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팀장이 횡령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 네.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이 회사 주식은 거래를 중단을 시키고 뭐 입출금 내역, 뭐 회사의 뭐 자금 수지, 뭐 잔액 증명서 이런 거를 위조한 다음에 네. 회사 돈을 자기 은행, 자기 주식 계좌 이렇게 뭐 이체하는 수법을 썼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200억.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수법이. 음모론도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사주와 내부에 뭐 사주와 있다. 뭐다 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1kg짜리 금괴가 855개가 나왔어요. 850. 681억 원어치를 산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금괴가 집에서 나오고 가족 명의로 뭐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건물도 사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이게 특정 주식을 하루에 몰아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모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돈을 다 빼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뺀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 그랬어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다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따서 네. 갚겠다. 채워 넣었어도 횡령인 거죠. 그럼 네, 1억 채워 넣었어도 범죄죠. 1억 뺐다가 1억 넣었어도. 네. 그럼 뭐 따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채워 넣어도 그렇죠. 범죄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회사가 굴러갈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사의 자본금을 다 쓴 게 아니라 2020년 자본금이 예를 들면 2천억이었다면 그러니까 2천억은 기존에 있던 건 다 뺐는데 빼고. 2021년간 한 몇백억 벌었겠죠. 고해 번 이익금은 남아 있었어요. 아. 회사가 이 돈을 다 날렸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1,414억 원 정도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소하기 전에 몰수하고 추징된 금액이 394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팀장이 자기가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반납을 해도 이 사람이 횡령한 액수는 2천억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죄값이 맞아요. 예. 반환한 게 나중에 참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범행했던 그 기수 시기 당시의 그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한 금액은 2,2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대담하네요. 아예 걸릴 걸 각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횡령 범죄들 정말 오랫동안 계속 횡령 범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화이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그 범죄자랑 인식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마늘밭에 묻어놔도 택도 없다는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몇 년 살다가 마늘밭 파고 평생 부유하게 살지 뭐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언론에서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10억을 뭐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가는 거 어떠냐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간다. 그러죠 뭐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전과자가 되는 건데도 아이들이 그 신경 안 쓰고 10억이라는 돈에 그냥 혹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커졌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사례로 학습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나쁜 방식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할 뿐이지 그걸 진짜로 그걸 나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영앤리치 열풍, 그 젊은이들이 영앤리치를 너무 좋아하고 영앤리치로 보이는 어떤 셀럽들을 좋아하고 막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한 10년쯤 전부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장님들이 나오면서 뭐 재벌 3세, 그분이 재벌 3세 그 실장이 되기 위해서 뭘 밑바닥에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회장님이라 가지고 된 이런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너무 이렇게 슬슬 스며들다가 이젠 영앤리치가 그렇게 대놓고 좋아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과 부자라는 꿈도 좋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는 알쓸밤저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네.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아니,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네.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이 있는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죠. 세상에.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건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베풀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넌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잡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이지.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